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요.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답은 2번이고요. 이게 신용 등급은 얘가 더 높아요. 이게 여기 있는 후순위는요. 요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후순위라는 게. 이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릴 때 뭐 갖고 설명했냐면 우리나라 왜 개 아시잖아요. 개. 근데 개주가 개를 조직하면 첫 번째 번호하고 마지막 번호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번호는 자기가 조직했으니까 자기의 권리니까는 제일 처음에 자기가 타요. 근데 마지막 번호를 개주가 가진 이유는 뭐겠어요? 개가 깨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야 자기가 마지막에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원들에게 뭐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번호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후순위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선순위 증권을 투자한 투자자를 위해서 신용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발행기관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고 남는 게 있으면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증권의 신용 등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 유도하진 않았고요. 지문으로만 한번 활용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얘기했었죠. MBB는 모든 거를 다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MPTS는 모든 걸 누가? 투자자가. 그죠? 나머지 MPTB하고 CMO는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그건 기본적인 거라도 확실하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유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자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게 MBB고요. 주택자당증권이 MBS거든요. 이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어디다 공급해 주겠어요? 1차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 주겠죠. 보금자리론의 대출이 1차 시장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시장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금융시장을 가면은 1차 시장이 있죠. 1차 시장은 주택담보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요 대출이 이루어질 때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보금자리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발표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이거 다 몇 차 시장에서 대출해 주겠어요. 1차에서. 그 왜 여기서 대출이 일어나냐면요. 이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죠. 보금자리론 상품을 관리하는 데가 주택금융공사죠. 두 기관 모두가 대출 업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대출을 못하니까 1차 시장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다가 위탁 판매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자금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얘네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채권의 기초에서 증권 만들어서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담보대출시장이고요. 2차 시장은 주택자금을 뭐 해주는 시장이에요? 공급해주는 시장이라고요. 어느 시장에다가? 1차 시장에다가. 요거를 바꿔가지고 한번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고요. 1차 시장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가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이런 거 그냥 지문 한 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만 확실히 하시면 되고요. 어떤 거예요? 1번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예. 은행이 대출자들한테 예.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전가가 되니까 채무 불이행률이 채무자한테 높아지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그때 이게 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모자를 씌운다는 거거든요. 그게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게 되면 금리를 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두겠다는 얘기죠. 이거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차입자 입장에서는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가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주어져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사람 이상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고요.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죠. 얘만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중에서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동성은 좋아지겠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현금화기는 빠르겠죠. 틀린 건 5번이겠죠.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라고 그랬어요? 자산관리회사가 아니라 무슨 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자기관리만 무슨 회사예요? 주식회사죠. 얘만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죠. 근데 위탁하고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 명목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있죠. 자문회사에다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감정평가 법인들이어서 감정평가사들에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해준다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얘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예? 자본금? 자산관리회사? 여기 자기관리 최저자본금이 얼마예요? 예? 최저자본금 70억이에요. 최저자본금 70억.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얘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얘의 역할을 얘가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립 자본금은 5억인데 최저 자본금은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하더라도 그죠? 시옷하고 뭐가 있으면 치옷이 있으면 얘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5억이고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정도는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은 자산관리 회사가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자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8번에 보게 되면요. 일단 틀린 건 1번이 돼요. 지역지구제 실시는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는요.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감소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잘 인용이 안 돼요. 이 표현이 한 번 정도도 인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때 수업 시간에요.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용이 일정하면 가치도 변화가 없다고 그랬고요.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도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가 생산을 늘릴 때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똑같은 가격에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유는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4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사적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여줄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은 대부분 비탄력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가 뭐를 공급을 해주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얘가 임대료가 얘보단 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을 올린다, 임대료 올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의 임대료 탄력성을 더 크게 해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면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죠. 근데 그 타당성 분석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서요. 제일 먼저 무슨 분석? 지역경제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여기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을 얘기하고요. 여기가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에서. 그래서 먼저 무슨 분석을 먼저 해요? 시장 분석하고 나중에 경제성 분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최종적인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슨 분석이라는 거예요? 시장 분석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 3번에 보면은 이게 시장 분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이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수년가법 등 투자 타당성 분석의 기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란 얘기죠. 시장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30번에 보시면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중에서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요. 1번의 투자자 모집형은요.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이제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에 대한 뭐 이 용적률 몇 프로 나오냐 이거 아주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요즘은 지방 도시를 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조합 아파트를 이제 구성해서 조합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식으로 투자 운영하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2번에 가면 공사비 대물 변제은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공사비 대물 변쟁으로 쓸 수도 있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고요.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니까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고 개발업자는 단순히 분양 대행 등을 통해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토지 개발 신탁은 사업 주체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요. 수탁자가 개발업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이 방식 하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31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로 나누고 있을 때 다음 중에서 이제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거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지 관리가 이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었죠. 법률적 관리는 주로 계약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주로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 그랬을 때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예방적, 일상적, 그 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방적이라는 거는 주요 시설물이 있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수, 진단, 수선 뭐 이런 행위하는 거고요. 일상적인 것은 청소라든가 쓰레기 수거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대응적인 것은 소모품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교체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가시면 농업입지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일단 틀린 거는 답은 1번이 되죠. 도시에 가까운 곳은 무슨 농업이 입지하고요. 집약적 농업이, 먼 곳은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게 되겠죠. 이 농업 입지론 얘기하면요.
농업입지론을 대표하는 게 그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죠. 요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위치지대라는 게 발생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고립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평야에 가상국가인 이제 고립국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이 도시에서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고요. 외부하고는 교육이 없다 그래서 고립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도시 중간에는 단 하나의 소비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중심이 이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 때? 지대가 있을 때.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대신에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절약이 된 것과 동시에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싸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토지를 집약적인 농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있죠. 그래서 튀넨이 제시한 게 원해 농업이에요. 같은 면적에다가 쌀을 우리가 밀이나 이런 걸 재배하는 것보다는 꽃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도심 안쪽에 들어오면 집약적, 나가면 조방적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경작되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송비 차이에 따라 경작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카도의 논리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위치지대에서는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지를 여기는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런데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이 차이를 제시를 못한 거죠. 오로지 지대의 차이는 비옥도의 차이에서만 발생한다는 거니까. 튀넨의 논리는 모든 토지에 이거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성은 같다고. 그럼 지대의 차이는 시장으로부터의 뭐에 따라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달라지니까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렇게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면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하고 규모를 이제 표시한 거고요. A 지역의 인구가 900명이다 이거죠. 허프의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마찰 개수는 2고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 아시겠지만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1000이죠. 거리를 몇 킬로 줬어요? 5분을 줬죠.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고 보니까 그러면 5의 제곱이면 얼마겠어요? 25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0 나오죠. 근데 2는 계산하게 되면 얘가 2000평방미터고요. 그 다음에 10이니까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공두개 빼면 얘는 20이죠. 그러면 전체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분의 40, 60분의 20이니까 이쪽으로 3분의 2, 이쪽으로 3분의 1이 가겠죠. 그러니까 900명 중에서 1로 가는 게 600명 나오겠죠. 60분의 40이란 얘기는 얘가 3분의 2란 얘기잖아요. 얘가 3분의 1이고 그러면 900명이잖아요. 900명이 3분의 2면 얘한테 600명. 3분의 1이니까 얘한테 몇 명? 300명. 그러니까 답이 2를 물어봤으니까 2번에 600명 대목이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허프 모형이 종전하고 똑같은 배열로 나와주면은 저희가 뭐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게 한번 변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게 그 허프 모형이 한번 이렇게 줬었어요. A 5000 1kg 1의 제곱이니까 이거 5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2만을 주고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럼 얘도 얼마? 5000 이렇게 준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이거 5000 주고요. 거리를 10km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얘 5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2만을 주고요. 그 다음에 20km를 줬어요. 그러니까 400이니까 얘가 나누면 50이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5회 때, 이게 23회 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50%밖에 못 줬잖아요. 50대 50으로. 그래서 26회하고 27회를 레일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2년을 쉰 다음에 작년에 허프 모형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점프의 종류를 3개, 매상구까지 구하라고 확대해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지 거기서 또 하나의 변화를 또 깨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프 모형에서는 이런 식의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일리 모형도 딱히 뭐 변화를 주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한테 변화를 준다면 마찰 개수의 값을 다르게 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프 모형이 나오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조건을. 그래서 처음에 준 조건이 뭐냐면요. 여기는 A 지역 인구가 900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고 난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인구 중에서 80%만 이용한다. 60%만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에 가게 되면요. 지역의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틀린 거는 3번이 돼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죠. 이 파트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15회 때 한번 시험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런 거 했었었죠?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요. 입지 개수 있죠. 이거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게 1보다 크면 이게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고 이게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 그러면 이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그게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경제 기반 승수 효과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경제 기반 승수는요. 1-n분의 1. 그죠? 그때 요 n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빼드릴게요.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 그러면 얘는 또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이라는 게 전체 합한 거니까 비기반과 기반을 합한 게 1이라고 그랬을 때 전체 산업의 비율을 분해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면 남는 게 뭐겠어요? 그럼 기반 산업 비율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델타 B라는 건 뭐냐면요.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또는 이 소득 등에 대한 변화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가 경제 기반 승수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은 도시 전체 있죠. 도시 전체의 고용, 소득 또는 인구 등에 대한 변화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8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80%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8분의 1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에서 0.8 빼면은 0.2분의 1이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0.2분의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온다고요. 그럼 얘가 올 때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가 1000명의 고용이 되면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몇 프로? 90%. 그러면 1-0.9분의 1이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0.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이죠. 1000명 고용하면 도시 전체로는 10,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경제 기반 승수 효과는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분의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의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기반 산업의 성장이 야기가 되면요, 그만큼 그 지역의 고용 창출과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게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5번에 가면요, 저당 유동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일단 이제 틀린 거는 답이 5번이죠. 저당의 유동화는요,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여기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해서 이 사람은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주냐면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금은 요거는 단기 자금이고요. 이거는 장기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저당의 유동화라는 거죠. 대출을 해주게 되면 틀림없이 뭐가 설정이 됐겠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저당권에 기초한 저당 채권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1,000억을 조성을 해서요, 1인당 1억씩 융자를 해주게 되면 1억짜리 저당 채권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1,000개. 근데 얘가 만약에 뭐가 된다 그러면요, 매매가 된다면, 유동화가 된다면, 현금화가 되면은 1억짜리 저당권 1,000개 팔면 다시 1,000억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1,000명에게 대출해 줄 수 있고 다시 또 1,000개 저당권이 생기면 또 팔면 현금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그게 어렵지만 이론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는 뭐가 표현이 틀렸냐면요,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 수요자가 아니라 수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유동할 때 얘기해 드린 거죠.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는요, 밖에 저기 성적 붙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6번에 가면요, 예,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저희가 왜 감정평가 쪽에서는 그죠? 3방식은 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격 원칙이나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 정리하신 분은 36번이 쉬운 거죠. 답은 3번이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1번은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이건 경쟁의 원칙이죠. 초과유는 경쟁을 유발하고요, 경쟁에 의해서 초과유는 소멸된다는 원칙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거 그때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요, 지방의 D라는 도시를 갔을 때 이 도시에 특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행사가 이 호텔에서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 호텔의 매출이 어떻게 돼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만 보고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평가사는 이 호텔의 가치 추계를 해받으면 이 주변을 조사해서 얘하고 혹시 경쟁이 될 만한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해 봤더니 누군가가 건축 허가를 낸 거예요. 이쪽에다 짓겠다고.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새로운 호텔이 들어선 거예요. 특급 호텔이. 그랬더니 일로 몰렸던 행사가 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매출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독점적인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요, 경쟁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지역에 학원이 우리 학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생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어느 학원이 이게 학생 많고 잘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경쟁 학원이 옆에 또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제 학생이 이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매출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치 추계라는 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낮은 거,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원칙이 있죠. 이게 대체 원칙이죠. 그러니까 대체 원칙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인 원칙이 아니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랑 관련이 있고 균형의 원칙이 내부적 측면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 아니라요. 이건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죠.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그에 따라 총수익이 투자액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일정한 한계를 넘은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의 증가가 둔화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시험상에서는 안 들어오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을 혹시 시험에 내면은 이거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해 드리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구간에서는요.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크고요. 이 구간에서는 한개 수입보다 한개 비용이 커요. 그죠? 그러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1번은 최유 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한개 수익이 한개 비용보다 클 때 최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개 수입보다 한개 비용이 클 때 최유 이용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둘 다.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죠. 크긴 다는 얘기는요. 건물이 아직도 과소 개량된 상태라고요. 땅값 비싼데 2층, 3층 같이 저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투자를 계속 어떻게 돼요? 해서 적정한 층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적정한 층수를 넘어서 건물의 층수가 너무 높아진 경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공실이 많아지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도시에 가보면요. 애물단지가 된 건물도 있어요. 경기도 저기 부천역 쪽에 가게 되면요. 북부역 쪽에 쇼핑몰 큰 게 하나 들어간 게 있거든요. 이게 몇 번에 아마 소유주도 바뀌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 시장 상권에 비해서 이 층수가 너무 높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공실도 많고 그 다음에 위치가 여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동산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주로 오른쪽으로 흘러나와서 이쪽에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다 이쪽에 있으니까 일로 움직이는데 그쪽으로 가려면 우정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일반 쇼핑몰이라는 얘기죠. 의류 팔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가보면 썰렁하다고요. 왜? 고객이 없으니까 분양을 해도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은 나시나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 그 다음에 37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예, 답은 4번이죠. 전시 광고하고 안내 광고가 위치가 틀린 거죠. 요즘은 참 신문 보는 그 케이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전에 왜 신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었죠. 이렇게 좁은 칸에 안내라는 광고 있죠. 작은 칸에 구인, 구직, 부동산 막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5단 통광고죠. 이게 전시 광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약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증금, 권리금 합계해서 4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내 광고는 칸이 작아가지고 대부분 약어로 쓰는 거고요. 전시 광고는 면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실을 수 있을 때가 무슨 광고? 그게 전시 광고. 그리고 노벨티 광고는 아시죠? 조그만 샘플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다음에 38번에 가게 되면요. 원가법의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일단 감가 요인 중에서요. 1번이 틀렸는데요.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화, 파손, 형식의 구식화 있죠. 물리적 감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물리적 감가는 주로 이 시간의 경과 또는 이 사용 등에서 유발되는 게 물리적 감가고요. 이거 표현이 좀 그런가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주로 설비라든가 설계, 구식화, 그 다음에 노후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이제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쇠퇴 등에 의해서 공실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왜 군산에 GM 공장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부동산의 공실이 확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요. 그래서 얘랑 관련 있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고요. 얘랑 관련 있는 게 균형의 원칙. 얘랑 관련 있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원가법을 적용할 때 균형의 원칙을 통해서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반영했다면 틀리겠죠. 무슨 감가를? 기능적 감가. 그렇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감가 수정의 감가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법률적 감가도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률적 감가는 다루진 않고요. 그냥 경제적 감가에 포함시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으면 그중에 외부의 운용에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혹시 그거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정액법이라는 거는 제목대로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정률법의 또 다른 표현이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감가액이 매년 어떻게 돼요?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 예, 그 다음에 39번에 지역요인의 비교 항목이 아는 거는 답이 5번의 획지 조건이고요. 개별 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비교 요건에 대해서 나온 지는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거의 지금 뭐 인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계산 문제가 있을 때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000평방미터 줬는데요. 실전에서는 한 1,000평방미터밖에 안 줬어요. 3배로 늘렸다고. 이거 계산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000인데요. 그 중에 1,200제곱미터가 완경사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토지의 경사 있죠. 경사도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돼요. 이 경사도가 15도 이상이면요. 작물을 경작해서 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생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감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경사도가 있는데 1200에 대한 애가 평방미터는요. 정상 획지에 비해서 20% 감가율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80%만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1200에 대한 80%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960 나와요. 이게. 근데 그러면 3000에서 1200이니까 나머지 얼마가 있겠어요? 1800은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감가요인이 없겠죠. 그러면 960하고 얼마? 1800을 더 하시게 되면 2760 나와요. 그럼 3000분의 2760 하면 0.92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정상 획지 대비 몇 프로? 92% 정도. 그러니까 8%의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 얼마 줬냐면 1000 줬어요. 1000 주고 예를 들어서 600 얘만 예를 들어서 80% 20%의 감가가 있으니까
얘만 80으로 줘요. 그러면 68에 48이니까 480이죠. 그럼 나머지 400은 정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럼 더하면 880이잖아요. 1000분의 880 하면 0.88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근데 이거는 뭐를 또 써야 돼요? 계산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은 거의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배열이. 그러니까 그거 인용해서 줘서 이제 수치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요령을 알기 때문에 예, 이게 자체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오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또 하셨고요. 또 뭐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따부터 공부하시면서 물어보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